네, 이번 시간은 이제 산업경제 분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 분야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 그 다음에 조직, 노동. 자, 이런 이제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점 좀 염두를 해 두시고요. 자, 함께 한번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산업 경제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를 해볼 텐데요. 먼저 이제 기업과 조직 간에 있어서도 이제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기업체라든지 이런 조직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이제 환경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의 변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자, 신자유주의가 이제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무역 장벽이 이제 점차 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본, 또 노동, 상품의 서비스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산과 유통 속에서 모든 면에서 이제 세계화가 급격하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급격하게 진행된다.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네트워크로 해서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런 그 무인 자동화 형태들이 이제 도입이 되는 것이죠. 컴퓨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로봇에 의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로 가능한 어떤 생산 라인, 제조 생산 라인들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생산 라인이 구축이 돼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상품에 대한 빠른 전환 또 신속하게 그런 차별화들이 추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가 통합이 되고 정보통신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됨으로 인해서 기업 조직인 경우에 물리적인 경계가 사라진다.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이 이제 수행하는 그런 활동 범위라든지 또 그런 조직도 조율되는 그런 방식 속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기업과 조직에 있어서 환경의 변화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조직이 이제 변화가 되죠. 조직도 변화한다. 자, 여기에서는요, 우선 조직인 경우에는 규모가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규모가.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이런 얘기죠. 중소기업이 이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일정한 지역이나 국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그런 공급자들로 인해서 직접 접근할 기회가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규모는 축소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외주화입니다. 외주화. 자, 이 외주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런 얘기죠. 기업체인 경우에 보면은 연구개발, 디자인, 생산, 판매, 관리, 자, 많은 그런 무수한 부서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만 남겨두고 제조 생산 라인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외부로 외주화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제조나 생산 라인을 외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주화라는 부분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분권화와 수평화입니다. 자, 이 분권화와 수평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의사결정 구조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다 단순화된다. 의사결정 구조가. 단순화시키자 이겁니다. 단순화. 자, 이렇게 해서 중간관리자 역할이 이제 축소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분권적이면서도 수평적인 그런 조직이 우세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동료 집단 사이에 자생적으로 형성이 되는 실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 지식 성장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혁신의 원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시스템이 이제 계속 발달이 되겠죠. 자, 발달을 하게 되면 하위 부서가 결정한 사항을 이제 더욱 쉽고 아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력이 강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직에 대한 집중 통제력은 더욱 커진다. 커질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권화와 수평화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자, 네트워크 기업으로 이제 변화가 된다. 네트워크 기업으로.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네트워크와 관련한 부분이니까요. 네트워크 기업으로 변화를 가져온다. 자, 기업 외부에서 이러한 네트워크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점차 더욱더 증대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업 조직들이 이제는 기업 내 여타 조직들과 다른 기업들하고 복잡한 이런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카스텔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카스텔인 경우에는 세계화된 정보 경제의 이제 저가반 기업 조직의 모델로 해서 네트워크의 기업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네트워크 기업 모형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지식 집약도가 있는 핵심 역량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요. 외부 전문 기업을 통해서 수평적인 어떤 그런 협력자, 동반자적인 관계를 의존해서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이제는 분권화시킨다. 자, 네트워크 기업이 이제 직면한 그런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자, 자사가 소유하고 있는 독점적인 지식하고 그러한 기술을 보유를 하되 그 같이 일을 하는 그러한 기업들과 어떻게 이것을 공유하느냐. 자,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문제점이 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용과 노동의 변화가 있다. 변화를 거치게 된다.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상반된 변화가 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자, 이제는 단순 반복적인 종사하는 노동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고 일터에서 자율성을 보장받는 그러한 노동자들이 다수가 될 것이다. 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 조금 이제 비관적인 견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지식 노동자 수는 이제 한정적이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아예 단순 노동자로 남아 있든지 아니면 주변의 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상반된 견해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본 경우죠. 자, 그런 분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보사에 대한 고용과 다음은 이제 정보사의 고용과 노동 관련이 변화. 정보 사회에서의 고용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 관련한 변화들이 좀 보인다. 자, 먼저 이제 고용구조에서 이제 변화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고용구조에서 변화를 보일 수밖에 없다. 자, 이 고용구조에서는요. 자, 1차 산업이 이제 농경사회에서 2차 산업인 산업사회, 그 다음에 3차 산업 이제 서비스사회에서 이제 도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탈산업사회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서비스 산업의 취업자 비중이 증가하더라. 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비중이 증가한다. 자, 다음입니다.
서비스업 취업자가 이제 증가된 이유는, 자, 제조업보다는 어떻다는 얘기죠? 제조업인 경우에는 기계화나 자동화가 쉽지만, 서비스업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 벨인 경우는 탈산업사회 도래에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다니엘 벨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전산업사회와 산업사회 단계에서 서비스 산업이 있기는 하지만, 정보사회를 특징 짓는 서비스 산업인 경우에는 주로 어떤 부분들일까요? 자, 교육, 건강, 그리고 사회, 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어떤 인적인 서비스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을 분석하고 또 디자인 정보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미한다라고 다니엘 벨은 강조했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요, 직업 구성도 변화를 오게 된다. 자, 직업 구성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느냐면 이렇게 봅니다. 자, 전문직하고 기술직 비율이 증가한다. 자, 단순직보다는 이런 전문직이나 아니면은 기술직의 비율이 점차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자, 근대적 서비스업에 있어서 이제 고학력자들이 많이 고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고학력자의 고용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차 산업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런데 종사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도 전문 지식을 가진 근로자 비중이 증가한다. 점차 증가하게 되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주보프라고 하는 사람은, 주보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보프인 경우에는, 자, 정보기술은 정보화라든지 자동화 효과로 인해서 단순 생산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숙련 노동자, 숙련자죠. 자, 그리고 자, 중간 관리자, 화이트 칼라 이제 사무직종이죠. 인 경우에도 자, 자동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동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주보프라는 사람은 직업 구성의 변화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주장했었던 그런 학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이제 노동도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노동의 질적 변화와 관련해서는요,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합니다. 질적 변화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노동자가 기계 설비를 감시하거나 수리를 한다. 이제 기계 설비를 감시하고 자, 수리하는 하나의 숙련 노동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숙련의 노동자로. 자, 그래서 이제 캐론과 이제 슈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또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자, 캐론과 슈만인 경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전기전자 산업에서 자동화로 인해서 이제는 노동자들이 시스템 컨트롤러로 바뀌게 된다. 시스템 컨트롤러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시스템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은 기계 설비 조작만이 아니라, 잘 보셔야 돼요. 프로그램의 작성, 이론적 지식, 경험적 지식을 겸비한 하나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준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들은 준 전문가다. 시스템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은 거의 준 전문가다라고 하는 준 전문가. 자, 준 전문가이면서 일에 대한 흥미도가 높죠. 흥미도가 높다. 이런 사람을 이제 캐론과 슈만은 시스템 컨트롤러라고 이런 용어를 이제 칭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버만이라는 학자도 또 언급을 합니다.
자, 독점 자본주의 생산 노동에서 이제 사무 노동에 이르기까지 자, 탈숙련화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탈숙련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앞에서도 배웠습니다만, 자, 기술도 도입을 하고 자동화로 인해서 이제 노동자인 경우는 어떤 일만 한다는 얘기예요. 단순 보조 작업만 한다 이 얘기입니다. 노동자는 단순 보조 작업만 한다. 단순 보조 작업. 탈숙련화, 숙련화되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기계 설비의 운영과 수리는 누가요? 엔지니어들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현장 노동자인 경우에는 관리자나 아니면 엔지니어에 있어서는 그 아래에 있는 조직에 그런 단순 업무만 하게 되는 자, 그런 측면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기술에 대한 혁신, 기술 혁신. 하고 노동관계도 이제 변화하고 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블라우너라고는 학자가 등장하죠. 블라우너. 자, 블라우너인 경우에는 역유자 가설을 이제 제기했습니다. 역유자 이제 가설을 제기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블라우너는요, 자동화의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처음에는 노동의 소외가 증가. 노동 소외라는 것은 뭡니까? 기계화라든지 자동화 설비가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차 소외감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증가하긴 하지만, 자, 자동화 정도가 높아지게 되면 노동 소외는 작아지게 된다는 거죠. 노동 소외라고 하는 것은 낮아진다. 진짜. 낮아지고 이런 얘기죠. 기술이 노동의 내용을 결정한다. 그래서 기술 결정론을 강조하게 됩니다. 기술 결정론. 자, 처음에는 이제 노동의 소외라는 것이 발생이 되지만 점차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노동의 소외라는 부분들이 점차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기술에 의해서 노동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기술 결정론을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동화 기술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자, 경영자가 일단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영자가 자동화 기술 도입에 따라서 거기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본인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자, 그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또 자, 경영자의 선택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경영자의 선택이 일정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데 세 가지 기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먼저 어떤 부분이다? 먼저 보면 자, 시장 조건이 있어야 된다. 시장 조건. 자, 시장 조건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자, 고가격, 높은 가격이죠. 그 다음에 고품질입니다. 자, 높은 가격, 높은 품질 속에서 경쟁하면서 이제 숙련화의 경로를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노사 관계와 관련해서는 자, 노사 관계에 있어서는 자, 노동자들이 이제는 생산 방식에 참여하면서 발언권을 가지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발언권이 점차 강화되어 나가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이 이제 생산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발언권을 가지게 되면 자, 숙련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지금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회제도죠. 자, 이 사회제도와 관련해서는 자,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인 경우를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독일인 경우. 자, 독일인 경우에는 숙련 이런 노동자들을 공급하는 이런 교육제도가 발전이 되어서 숙련화 정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숙련화의 정도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경영자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세 가지 선택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자, 노동 방식도 이제 점차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노동 방식의 변화에 있어서는요, 이런 부분입니다. 자, 현대사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자, 고용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안하고, 비정규직의 노동자가 증가한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직장에 조직에 내가 몸을 담고 있으면서 명예롭게 내가 퇴진할 수 있는, 명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기간이 점차 짧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규직보다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어떤 그런 부분도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도 양산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가 점차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정보화라고 하는 부분도 정보화가 고용 불안을 심화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고용의 불안을. 이유 좀 몇 가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정보화라고 하는 부분이 고용의 불안을 심화시켰다. 몇 가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자, 기업 내 숙련이 이제 태화되고 있다. 기업 내에서 숙련도라고 하는 것이 퇴화된다. 자, 이 의미는 어떤 경험적인 숙련, 지적인 숙련이라든지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증가가 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요, 인력을 양성하는 것보다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자, 그런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달해서 고용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 관계는 시장 지배적인 관계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죠. 자, 취업자의 증가. 자, 취업자가 증감으로 인해서 자, 고용 불안으로 연결된다. 자, 이 얘기는 수요 변화에 따라서 산출량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의 어떤 유연성이라는 부분들이 요구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 조직도 이제 변화하고 있죠. 자, 기업 조직의 변화와 관련해서는요, 이제는 더 이상 위계적인 조직이 아니라 평판형의 어떤 수평적인 조직을 원하게 되고요. 사무직이라든지 내부 관리자인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부의 노동시장을 약화시키면서 고용의 불안을 심화하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웃소싱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기업 조직이 아웃소싱이라는 것도 많이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기업 조직이 규모가 이제 점차 작아진다. 규모가 작아지고 그러니까 고용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정보화로 인해서 고용 불안이 일어나게 되는 세 가지 이유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 내부에서도 불평등이 확대가 된다. 내부의 불평등. 자, 여기서는 이제 키워드가요, 내부 불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은 잘 보시면 됩니다. 내부의 불평등이다. 자, 그래서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이라는 것은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이 있죠. 분리가 되면서 정보사회라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발생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부의 어떤 불평등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이 확대되는 요인에 있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자, 단순 노동이 이제는 단순 작업을 하고 단순 노동 이런 시장들이 어디로요? 주로 개도국으로 아웃소싱이 됩니다. 개도국으로. 자, 어떤 자본이나 기술 집약이 아니라 노동 집약이죠. 자, 개도국인 경우에는 이제 인구가 이제 많다 보니까 노동의 집약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인 그런 산업들은 점차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개도국을 해서 계속 아웃소싱이 된다. 그래서 전문기술 노동자, 또 단순 노동자, 그 다음에 반순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임금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자, 과거 이제 대기업인 경우에는 내부 노동시장이 이제 발전이 돼서 시장 경쟁에서 이제 보호를 해주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자, 이러한 내부 노동이 이제 시장의 어떤 보호막들이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숙련 수준이 낮은 노동자인 경우에 숙련 수준이 자, 낮은 노동자들이 있죠. 이러한 노동자들인 경우에는 노동 조건이 점차 악화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노동자 내부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요. 자, 노동과 정보 생산. 정보 생산 및, 자, 이제 소비자도 변화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기출 문제와 관련한 그런 부분들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스마트 워크와 관련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스마트 워크. 자, 스마트 워크와 관련한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자, 스마트의 정보통신 기술하고 제도적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기술과 무엇을? 제도적 인프라. 이러한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근로자가 언제나 어디서나 자율적으로 일하면서 상호 협업이 이루어지는 근무 방식이다. 업무 방식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스마트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부연 설명을 해놓았죠. 자, 모바일이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 유무선의 이제 컨버전소, 상황인지 대화형 서비스, 소셜 네트워킹이라든지 네트워크 하드웨어, 미드웨어, 소프트웨어라든지 일련의 모든 그런 정보통신 기술을 말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스마트 워크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는 그럼 기존의 원격 업무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원격 업무, 원격 근무와 자, 차별성 관련해서는요. 우선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원활하게 협업,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도적인 인프라에서 체계화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스마트 워크에서 유형이 있죠, 유형. 자, 이 유형 부분이 기출문제로 나온 부분이죠. 이것이 이제 기출문제로 출제된 부분입니다. 자, 다음 중 스마트 워크에 대한 유형 중 아닌 것은 이런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지선대로 골라야 되는데, 자,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을 기준으로 해서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재택근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스마트 워크 센터. 센터에서 근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모바일 이동 근무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스마트 워크의 유형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문제 출제되었었다는 것을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스마트 워크에서의 유형, 장단점을 이제 비교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자, 재택근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동근무. 자, 모바일 오피스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워크 센터가 있죠. 센터에서 이제 근무하는 이런 형태를 하고 이제 본다. 이 세 가지로 이제 보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근무 형태와 관련한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근무 형태. 몇 가지만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재택근무죠. 여러분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용어를 잘 보세요. 자, 재택이죠. 재택은 내가 이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자택입니다, 주로. 자택에서 이제 근무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택에 있어서 본사 정보통신망에 접속을 해서 업무를 봅니다. 자, 이동근무인 경우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을 하는 것이죠. 주로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자유롭게 내가 이동하면서 현장에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워크센터인 경우에는 자택 인근이죠. 원격 근무센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격 근무 센터에서. 자, 이제 장단점과 관련한 부분은요, 몇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장점인 경우에 재택근무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공간 필요한가요? 아니죠. 가정에서 이루어지니까 출퇴근은 할 필요 없고요. 비용 감소될 수가 있죠. 자, 이동근무인 경우에는 대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동이 많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뭐 영업사원이라든지 주로 이제 이렇게 외근을 하는 분들인 경우는 유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워크인 경우에는 본사에 굉장히 유리한 수준의 근무 환경이 제공이 되죠. 자, 근태 관리도 용이하고 업무에 대한 집중도도 향상이 될 수는 있다. 자,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재택근무인 경우는 자, 고립할 수가 있죠. 내가 혼자서 근무하니까 자, 업무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감소할 수가 있고, 자, 고립이 되다 보니까 직무의 만족도도 저할 수가 있다. 자, 이동근무인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때문에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어디서 근무하는구나 다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워크센터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관련 법이라든지 제도 정비도 구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를 좀 중심으로 하셔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정보전략위원회에서는 경집된 상태에서 유연한 상태로 또 폐쇄형 상태에서 개방형으로 제한적 어떤 서비스에서 이제 시범 가능한 서비스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스마트 워크센터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택 인근에다가 원격 근무 센터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그런 부분을 높일 수가 있더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원격 근무하고 스마트 워크센터하고 이제 잠깐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입니다. 원격 근무인 경우에는 자택이라든지 아니면 위성 사무실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가족 친화적일 수도 있고 유선통신망 위주로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자, 스마트 워크인 경우는 근로자가 자택이든 위성 사무실이든 이동을 하든지 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자유로운 협업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 자, 다음은 이제 프로슈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프로슈머. 자, 여기 이제 프로슈머라고 하는 것은 엘빈 토플러가 이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프로덕트, 컨슈머. 여기에서 프로슈머죠. 프로슈머입니다. 자, 이 덕트라는 부분 빠지고 컨이 빠지면서 합쳐서 프로슈머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슈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생산자이면서도 소비자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매나 교환보다는 자신의 사용이나 만족을 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을 그런 부분들 경험하는 이들을 총칭하는 것이고, 생산자이면서도 이제 소비자의 자, 그런 형태다. 급진적인 융화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슈머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는 이제 C세대라고 했습니다. C세대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보급이 일반화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C세대, 컴퓨터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죠. 그러면서 그런데 계속 많이 참여하는 과정들 속에 있는 디지털 컴퓨터 세대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이버 세대죠. 이 사람들은 사이버 세대다. 그런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프로슈머에 관련한 부분도 또 언급을 하는데요. 자, 디지털 프로슈머와 관련해서는 자, 빌링스의 자, 혁신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언급을 합니다. 빌링스인 경우. 자, 수용자 이론에서 디지털 미디어 공간들을 문화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어떤 새로운 유형의 수용자 집단을 뭐라고 한다? 디지털 프로슈머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동적인 입장에서 이제는 능동적인 소비자로 디지털 프로슈머로 이제 진화되기 시작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산품에 대해서 소비, 문화, 정보, 취미, 오락, 예술. 자, 그래서 이러한 프로슈머 시대를 형성하게 되더라. 자, 그럼 이제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특징을 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죠. 특징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개개인이 허브의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죠. 개개인이 허브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개인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재생산해낼 수 있는 자 그런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자신이 해낼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조금 전에도 이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C세대죠. C세대가 이제 전면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콘텐츠 산업이라든지 미디어 소비 시장에 있어서 변화의 주체는 이제 C세대가 될 것이다. 또 이 C세대인 경우에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문화에 접근하고 공유함으로 인해서 동조에 같이 이제 어떤 그런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소비 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디지털 제품을 스스로 구매하든지 아니면 콘텐츠를 생성을 해서 어떤 소비 문화에도 어떤 그런 걸 창조해내는 그런 사람들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 C세대인 경우에는 소비 문화의 형태들이 이동과 어떤 속도를 중시하는 디지털 노마디즘이라든지 농경민과 어쨌든 정착과 안정을 바라고자 하는 코코니즘이 이제 공존이 되면서 이성적이거나 아니 합리적인 소비 또 감성적이거나 과시적인 그런 소비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성적인 만족을 위해서는요 기가의 큰 지불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 저가형의 실용주의를 원하고자 하는 그런 세대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양쪽 다 동반해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전망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